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영도구에서 평생 분식집을 하며 살아온 67살 정순자입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아직도 눈이 번쩍 떠집니다. 오래된 습관이죠. 시장 골목 끝에 있던 제 분식집은 지금은 남에게 넘겼지만 몸은 아직도 그 시간에 맞춰 움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떡볶이 냄비 앞에 서서 하루 종일 튀김을 튀기고 김밥을 말았어요.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났고 여름이면 뜨거운 기름 냄새에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들 태훈이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태훈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 갚느라 사글세빵까지 정리했던 날도 아직 기억납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나는 굶어도 된다. 하지만 내 아들은 절대 가난 물려주지 말자. 태훈이는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학교에서 상장 받아오는 날이면 저는 장사 끝나고 남은 튀김이라도 더 싸들고 집에 갔죠. 엄마, 나중에 꼭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 말 하나로 몇십 년을 버틴 것 같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취직하던 날에는 시장 사람들 붙잡고 자랑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사람 됐다고요. 그리고 몇 년 뒤 며느리 세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첫인상은 참 반듯했습니다. 웃는 얼굴도 예뻤고 말도 조곤조곤 잘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태훈 씨 잘 챙길게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울먹이더군요. 엄마 이제 진짜 고생 끝이야. 그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정리한 돈에 적금 깨고 보험 해약해서 아들 전세금 보태줬습니다. 혼수도 부족하지 않게 챙겨줬고 자동차 계약금까지 도와줬습니다. 내 노후보다 아들 미래가 더 중요했거든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주말이면 아들 부부 집에 가서 밑반찬도 해주고 손주 계획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세린이가 제 앞에서는 웃는데 뒤돌아서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너무 부지런하세요. 말은 좋은데 어딘가 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 집 냉장고에 반찬 넣고 있는데 세린이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또 반찬 가져왔어. 아니, 자꾸 오시면 우리도 좀 불편하지.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못 들은 척 조용히 집을 나왔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저는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얼마 후 아들 부부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태훈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가까운 데 사니까 자주 와. 그 말에 또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사 첫날 저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 영자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김치 좀 썰어주세요. 순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였습니다. 아들 집에 갈 때마다 저는 점점 손님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초인종 누르면 태훈이가 반갑게 뛰어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며느리 눈치를 먼저 보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말은 반갑지만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모른 척 했습니다.
그 집에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손주가 생기면 제가 봐주려고 했고 며느리 힘들까 싶어 반찬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태훈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장모님 오시는데 잠깐 와줄 수 있어? 무슨 일 있니? 아니, 그냥 사람도 많고 음식 준비가 좀 그래. 저는 별 생각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부엌에는 이미 영자 씨가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잡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자 영자 씨는 소파에 앉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엄마 옆에 딱 붙어 웃고 있었고 저는 끝까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순간 서러운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 다음 말에서 터졌습니다. 엄마, 장모님 계시는데 물 좀 빨리 가져다 주세요. 아들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그 집 살림하는 사람 같았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태훈아,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들이 멋쩍게 웃더군요. 아니, 그냥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며느리 세린이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워낙 손이 빠르시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나? 내 인생 다 갈아 넣었는데 결국 늙고 나니까 편한 사람 취급받는 건가?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태훈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이번에 대출 금리가 올라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얼마나? 한 3천 정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미 전세금도 보태줬고 자동차도 사줬습니다. 태훈아, 엄마도 이제 노후 준비해야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왜 그래? 그 말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그 말이 언제부터 돈 이야기 앞에 먼저 붙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더군요. 며느리도 그날 저녁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힘들다면서 명품 가방은 계속 바뀌고 아이 영어 유치원 상담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와 영자 씨 대화를 듣게 됩니다. 시어머니 아파트 아직 안 팔았지? 네. 그런데 이제 슬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파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히 서운한 문제가 아니구나. 누군가는 제 노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핑계를 댔고 반찬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락은 더 자주 오더군요. 특히 며느리 세린이가 부쩍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예약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미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세린이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 이번에 집 넓혀 가려고 해요. 좋은 일이지. 그런데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태훈이도 눈치를 보며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아파트 담보 조금만 같이 쓰면 안 될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는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내가 평생 모은 마지막 집이었습니다. 남편 병원비 갚고도 남은 유일한 제 이름 재산이었죠. 그런데 아들은 너무 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살기엔 집도 크잖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된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린이 얼굴이 굳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남도 아니고 남보다 더 무섭네. 제 입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태훈이가 당황하며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자 씨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어른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날 저는 네 사람 앞에서 이상하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치 돈 안 내놓는 사람이 욕심쟁이처럼 몰렸어요. 집에 돌아온 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며칠 뒤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며느님께서 매매 시세 물어보시던데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부탁 한 적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허락도 없이 부동산까지 찾아간 겁니다. 그날 밤 태훈이를 불렀습니다. 태훈아, 내 아내가 왜 엄마 집 알아보고 다니니? 아들은 한참 말이 없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도 살아야지. 그 말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집까지 계산했니? 엄마는 어차피 혼자잖아.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그 단어가 그렇게 서럽더군요. 평생 혼자 아들 키워낸 사람한테 이제 와서 혼자라는 이유로 재산까지 양보하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합니다. 아파트를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남은 돈이라도 제 손으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린이는 서마우 눈치를 챘는지 매일같이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계약하시면 저희랑 꼭 상의하세요. 그 말이 점점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점점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서워졌어요. 마트에 가다가도 누가 뒤에서 제 돈 이야기할 것 같았고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어느 밤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가족 안에서도 완전히 혼자가 되었구나.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 세린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이미 잔뜩 상기돼 있었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순간 사무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직원도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 정리하는 거다. 그런데 세린이는 의자를 끌어당기더니 제 앞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저희 이렇게 힘든데 혼자 살겠다고 다 숨기고 계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허탈해서 웃음까지 났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내 돈이었어요. 그런데 세린이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훈 씨가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제 아들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짐이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부동산 직원들이 슬쩍 눈을 피했습니다. 그 시선들이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세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항상 어머니 생각만 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 옷 한 벌 못 사 입고 김밥 팔아번 돈으로 아들 학원비 냈어요.
손가락 마디가 다 휘어지도록 떡볶이 냄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보고 제 생각만 한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나쁜 엄마였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린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늘 생색내시잖아요.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생색? 아들 위해 살았던 세월이 전부 생색이었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태훈이가 헐레벌떡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는 마지막 희망처럼 아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냥 조금만 양보하면 안 돼?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결국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왜 나한테만 그러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밥솥에는 며칠째 찬밥이 굳어 있었고 작은 거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더군요.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남은 건 초라한 노인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억울했고 서러웠어요. 왜 늙으면 사랑도 계산이 되는 걸까? 왜 부모 마음은 당연한 게 되는 걸까? 그날 새벽 저는 오래된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몇십 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 돈만큼은 내가 지켜야겠다. 내 인생 마지막까지 빼앗기면 안 되겠다. 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그 정막 속에서 자꾸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태훈이가 5살이던 겨울이었어요. 그때 저는 새벽 시장에서 어묵 국물 끓이며 장사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죠. 장사가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작은 방 한 구석에서 태훈이가 혼자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 기다리다 잠든 겁니다. 저는 얼어붙은 손으로 아이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몰래 울었습니다. 미안해서요. 늘 가난했고 늘 바빴으니까.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태훈이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기 싫었거든요. 초등학교 운동의 날도 생각났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도시락에 과일이며 소세지를 예쁘게 담아왔는데 저는 새벽 장사 끝나고 김밥만 급하게 말아갔습니다. 그런데 태훈이는 친구들 앞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어. 그 말 하나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사진첩을 넘기다가 군대 휴가 나온 태훈이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꼭 편하게 해줄게. 환하게 웃던 얼굴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처음부터 나쁜 아이는 아니었구나. 살다 보니 욕심에 휩쓸리고 주변 말에 흔들린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 삶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순자야, 이제 너도 좀 살아라. 아파트 잔금 날짜가 다가오자 아들 부부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특히 세린이는 거의 매일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계약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 말 속에는 돈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잔금 일부는 노후 연금형 통장으로 돌렸고 작은 원룸 계약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더 해두었어요. 아들 부부 몰래 상담센터와 법무사를 찾아간 겁니다. 혹시 모를 상황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준비가 결국 저를 살렸습니다. 잔금 전날, 세린이와 영자 씨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세린이는 다짜고짜 계약 서류부터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영자 씨도 거들었습니다. 사돈어른 혼자 큰돈 관리하다가 사고 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 말이 너무 뻔했습니다. 결국 제 돈을 자기들 손에 넣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받으면 나 책임질 거니? 세린이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겨우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조용히 휴대폰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녹음된 통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 아파트만 정리되면 우리 대출 숨통 트여. 노인 혼자 돈 많이 들고 있으면 결국 우리 몫이지. 세린이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자 씨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어요. 세린이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저는 처음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평생 사람 속은 몰라도 돈 욕심 나는 얼굴은 안다. 바로 그때 태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세린이 연락받고 급하게 온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들에게도 녹음 파일을 그대로 들려줬습니다. 태훈이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세린아, 이게 뭐야? 세린이는 울먹이며 변명했어요. 나도 불안해서 그랬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훈이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시렸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뒤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새 원룸 계약서였습니다. 엄마 이사 간다. 태훈이가 놀란 얼굴로 절 바라봤습니다.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 혼자 살아본 게 하루 이틀인 줄 아니.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세린이는 끝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 모습 보는데 묘하게 속이 후련했습니다. 억울하게 참아왔던 시간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사를 마친 날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얻은 원룸은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어요. 창문 옆에 작은 식탁 하나 놓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 공간. 그게 그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태훈이가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겨우 배를 누르더군요. 엄마.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따뜻한 보리차를 내줬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태훈이가 먼저 울먹였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못났어. 저는 아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알아야 다시 살 수 있는 거니까. 태훈아. 네. 엄마는 너 미워하려고 나온 거 아니다. 다만 더 이상 이용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던 거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세린이와는 크게 다퉜다고 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각자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선택에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부부 문제는 결국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하는 거니까요. 대신 저는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남은 재산 관리도 다시 했고 의료대리인과 연금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최미숙 씨가 손을 잡아 끌었거든요. 아, 너 아직 안 죽었어. 사람들 만나.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 글 공부를 도왔습니다. 연필 쥔 손이 떨리는 할머니들 옆에서 천천히 이름 쓰는 법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수업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내 이름 처음 써봤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세상에는 제가 필요한 곳이 또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태훈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엄마, 나 이제라도 엄마한테 잘할게.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늦었어도 알았으면 됐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 손을 가볍게 잡아줬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상처를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온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매달리지 않았으니까요. 요즘 제 하루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이면 작은 창문 열어 바람부터 들입니다. 커피 한 잔 내려놓고 천천히 화분에 물도 줍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부터 남 걱정하며 뛰어다녔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시간으로 살아갑니다. 복지관 가는 길에 자주 들르는 작은 빵집도 생겼어요. 사장님이 이제는 제 얼굴만 봐도 웃습니다. 오늘도 봉사 가세요? 네. 오늘은 받아쓰기 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태훈이는 가끔 반찬 들고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어색한 침묵도 있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린이도 한 번은 조용히 찾아와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는 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욕심에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다만 사람 마음까지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복지관 수업 마치고 돌아오는데 벚꽃이 길가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꽃잎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구나.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밥 한 끼 편하게 먹는 것. 내 이름으로 된 작은 방에서 마음 편히 잠드는 것. 그게 진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가족 때문에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 희생했는데 돌아온 게 서운한 뿐이라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래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마지막까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결국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요. 오늘도 작은 식탁 위에는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올라옵니다. 창밖에는 저녁 햇살이 천천히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웃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